안녕하세요. 도비코인의 도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암호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버넌스의 문제다. 이 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혁명이 시작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생기고 있고 어떤 규제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 3법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암호화폐 3법안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암호화폐 3법안에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각각 법안들은 또 어떤 규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3법안에는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CBDC 금지 법안이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준 법인 클래리티 법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클래리티는 명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하자라는 법안인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기 전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는 이 암호화폐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코인은 증권이라고 하고, 어떤 코인은 상품이라고 하고, 어떤 코인은 결제용 토큰이라고 주장하고,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서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렸었죠.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다 라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SEC의 논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부분에는 발행 주체가 존재한다. 또한 해당 발행 주체가 토큰 가격 상승을 함께 약속하거나 로드맵과 수익 모델을 제시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노력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라는 기대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는 하위 테스트라는 SEC의 제도에 따라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라는 논리로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 XRP를 소송을 했고, 솔라나와 카르다노 등 여러 메이저 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을 무등록 증권거래소라며 기소했었습니다. 이렇듯 SEC는 코인은 증권이므로 증권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특수한 기술이 붙은 투자계약 상품이라는 관점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디지털 상품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CFTC는 코인을 상품, 즉 금이나 은, 원유처럼 가치 교환을 위한 자산이라고 본 거죠. CFTC의 논리는 비트코인이 발행 주체가 없고 중앙 관리자가 없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나 노력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아닌 우리 CFTC의 관할이다 라고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의 충돌로 인해 시장에 혼돈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하는 지금 이 코인이 내일은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 속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코인 시장 전체가 정체성 혼란과 규제 리스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클래리티법은 이러한 혼돈을 끝내고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투자의 성격이 있으면 증권으로 간주하여 SEC에서 관할하고, 탈중앙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코인은 상품으로 간주하여 CFTC에서 관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격 안정의 목적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지니어스법의 규제 체계로 이동시켜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클래리티법은 3가지의 분류를 통해 코인 시장의 첫 번째 질서를 만든 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금융상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1달러는 1코인이라고 주장하는 코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행사나 달러가 국채 같은 준비금을 제대로 보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고, 발행사가 파산하면 사용자의 돈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일부는 준비금 없이 가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자 불법 대출이나 횡령의 사례도 다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매우 위험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지니어스법이 생기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강력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발행량은 준비금과 1대1 비율로 보유를 해야만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국채를 100억 달러어치 구매하면 100억 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의 의무를 따라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은행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 된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3법안의 마지막 법안으로는 정부가 CBDC로 금융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인 CBDC 금지 법안이 있는데요. CBDC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닌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요. CBDC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우려가 존재해요. 우선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계좌를 동결하거나 자금을 제한시키는 등의 통제도 가능해지게 되죠. 금융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소멸이 되는 거고, 사생활 감시의 위험도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막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즉,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CBDC를 발행하고 사용하게끔 유도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CBDC 금지 법안이 생기면서 명확한 규제가 생긴 거예요. 이 CBDC 금지 법안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게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국민의 금융을 통제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CBDC 기반의 감시 자본주의 가능성을 억제했죠. 또한 개인정보나 거래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를 차단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정부의 통제보다는 민관과 탈중앙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3법안의 통과는 코인 시장을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시장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암호화폐는 거버넌스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듯 이미 제도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얼마나 더 빨리 이러한 제도들이 정립이 되고 자리를 잡는지의 문제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제도권에 있던 유동성도 많이 흡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질 일만 남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지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92K 구간에 있고 현재 상단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74K 구간까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이 74K 구간을 찍고 이제 불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세가 조금 식었어요. 찍고 현재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더 위로 일자로 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한 번의 약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간을 롱도 숏도
이것도 탈자리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굳이 포지션을 잡을 이유가 없고 리스크도 큰 자리거든요. 그리고 잠깐 이걸 15분 봉으로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90K 구간을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상단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RSI를 확인을 했었을 때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 저항을 막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차트가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를 막고 저항이 걸릴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숏을 보기에는 애매한 자리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숏보다는 롱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 90K 구간, 이 구간은 이전에 지지가 2번이 나오고 뚫리면서 폭락이 나왔었던 자리인데 여기 구간을 지금 차트가 올라가면서 한번 뛰었다 가는 캔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저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90K 구간에서 롱각을 보시는 게 더 리스크가 적어 보여요. 그리고 이 90K 구간에 와서 롱 포지션을 잡고 실제로 차트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일단 95K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노 레버리지로 5.6%예요. 그러면 10배짜리로 가신다고 하시면 56%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겠죠. 이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잠깐 1시간봉으로 바꿔서 보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던 추세가 이 107K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2차 목표까지 만약에 여기로 잡고 간다라고 하시면 보시면 지금 노 레버리지로 17%입니다. 17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107K 구간을 지금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차트가 이 107K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매물대들도 소화를 하고 117K 구간까지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17K 매물대 구간을 넘는다면 이쪽에 매물대가 지금 없는 상태에 니까 신고가인 126K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74K 하락 관점이 아직 깨진 건 아니에요. 이게 단순 반등 파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74K를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7K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던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하고 74K 구간을 찍고 올라가던 어쨌든 이 107K 구간은 공통적으로 저항이 한번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 보이는 자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74K 구간으로 찌그러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노 레버리지로 3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90K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롱각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롱을 보시던지 만약에 여기서 90K를 안 찍고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이 107K 구간을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실한 자리가 아닌 이상 굳이 지금 포지션을 급하게 가져가실 필요 없으시고 확실한 자리 올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